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38이라는 나이에 시집을 와서 정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수없이 겪으며 내면과 외면 모두 단단해진 이 시대의 여성이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큰 좌절을 했을 때가 언제셨을까요? 저는 인생의 좌절이라는 것을 몇 번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시집을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큰 좌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했었지요. 제가 원해서 생긴 일은 더더욱 아니었고, 제가 겪고 싶어서 겪은 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탓이 되더라고요. 제 의지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모든 것을 저에게 원망으로 돌려버리니 정말 참을 수 없이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견디고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되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던데 제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이 어디일지 참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도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려움이 하나 없이 살아왔어요.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었지만 살면서 돈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의 집안에서 태어나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전부를 누리며 살아왔거든요.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도 꽤 괜찮은 곳에 할 수 있어서 인생의 굴곡이라는 것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죠.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이 너무나도 꽃길만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32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게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 나이에 자궁근종이 생기면서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딱 자기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받고 산다고 하던데 저에게는 자궁적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는 고통처럼 다가왔어요. 물론 월경통이 너무 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행사가 피곤하고 자궁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걸까? 하고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도 있었죠. 나이 32,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종 때문에 적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 미래가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시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궁적출 수술을 하면서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극심한 반대가 시작되었죠. 어디 아이도 못 낳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이 못 낳는 며느리는 절대 집안에 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너도 생각이 있으면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나이도 꽉 찼는데 지금 헤어져야 다른 사람도 얼른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러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평소에 누구보다 저에게 잘 해주셨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쏟아내셨을 때 큰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요즘은 아이 없이 사는 딩크족 부부가 많다고 하던데 그래도 역시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항상 계획대로 늘 순탄하게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서 자궁적출 수술은 큰 수술이기도 했지만 제 마음의 구멍을 뻥 뚫어놓는 수술이기도 했어요. 떼어내지 않으면 더 큰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무슨 상관이냐? 하루 빨리 수술을 하라고 하셨죠.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정말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 뒤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접고 살았어요. 일만 해서 돈만 많이 모아서 나중에 실버타운을 가던 어디를 가던 제 인생은 늘 혼자서 알아서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수술 후 몸이 회복되자마자 쉴 새 없이 일을 했고 저는 소위 말하는 독한년 소리를 들으면서 승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서울은 아니고 대전이라서 서울보다 회사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조금 덜해서 승진이 빨리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들을 다 제치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제가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건 제 나름의 목표이자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독한 년소리 듣는 게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37살이 되었고 저희 회사에 저보다 4살 어린 대리님이 이직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대리님은 곱상하게 생겨서 정말 딱 봐도 일을 못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상을 좀 볼 수 있는 건지 뭔지 제가 담당을 맡게 되었는데 정말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려줘도 그 자리에서는 잘해도 뒤돌아서면 까먹어버리는 일머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무슨 빽이 있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나 진심으로 고민을 해볼 정도였어요. 그래도 사람 성격은 서글서글하니 두루두루 회사 사람들이랑 잘 지내긴 했죠. 제 속만 터졌죠. 남들은 그냥 그 사람이랑 농담 따먹기 하고 히히덕거릴지 몰라도 저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되도 않는 일머리에 매일같이 놀라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간 달달 볶아가며 붙잡아가며 일을 가르쳤는데 그 인간 저에게 냅다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4살이나 연하인 그 인간이 말입니다. 팀장님, 저 팀장님에게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와 사귀어 주세요. 저는 처음에 그 자리에서 놀라 소리를 버럭 지르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일단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이후에 큰 상처를 받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신경도 전혀 써본 적 없는 회사 대리가 냅다 고백을 해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동안 피해 다녔는데 정말 제가 어디에 숨어 있던지 찾아내서 저에게 계속해서 고백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정말 여러 번 찍히고 나니까 저도 은근히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 나이 38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당연히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겠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되어서 우리도 당황스럽긴 하지만 너희 두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반대를 할 수 있겠냐 싶고. 안 그래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맏며느리가 들어오는 건데 대를 이을 장손을 볼 수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는구먼. 아이, 거기다가 나이도 우리 아들보다 4살이나 연상이라지. 시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내비치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언짢다는 얼굴을 먼저 하셨어요. 남편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손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다면서 나이도 많은데 아이까지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셨죠. 저는 솔직히 시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누구나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둘째, 셋째도 아니고 남편이 장남이었으니까 걸고 있는 기대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에 짐이 생기긴 했죠. 저는 이번에도 결혼에 대한 나쁜 기억만 남기고 헤어지겠구나 싶었는데 의외의 아군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일찌감치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저에게는 서방님과 동서였죠. 동서가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시조카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방님이 동서랑 같이 20살에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다는 뜻이었죠. 아유, 아버님, 요즘은 나이 없이도 부부가 돈독하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산다는데요. 저는 일찌감치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형님의 인생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만약 혼전 임신만 아니었으면 20대를 더 알차게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형님, 정말 대단하셔요. 뭐야? 아니, 결혼을 했으면 자식도 낳고 자식 키우는 맛으로 부부가 돈독하게 살아야지. 아이를 없이 살아? 아이,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해? 요즘 사람들은 아주 이해를 알 수가 없어. 형님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요즘은 아이 없이도 2사람만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산다던데요. 솔직히 아이 낳으려고 결혼하는 건가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그쵸, 형님? 저는 형님 응원해요. 맞아요,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24시간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지. 저희 2사람 아이를 원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세요. 떼끼 이놈아. 결혼을 했으면 널 닮은 자식도 보고 그래야지. 아이도 많은데 아이까지 못 가지는 여자를 며느리라고.
에휴, 나는 성에 안 찬다.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괜히 속마음 숨겼다가 나중에 탈나는 법이야. 아버지, 어떻게 제 와이프 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결혼할래요. 아주 그냥 생떼를 쓰면서 말을 하는데 당황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는 시부모님의 얼굴도 키득키득거리며 아주버님도 못 말려 하는 얼굴로 바라보는 동서도 너무 쪽팔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오자니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던 남편이 걸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나이가 38살인데 여기서 결혼이 엎어지면 평생 결혼 못하고 노오처녀로 살다가 실버타운이나 들어갈 것이 자명해 보였기 때문에 고민도 많았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먼저 보셨는데 아이를 못 낳아도 좋으니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남편을 참으로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딸이 자궁을 적출하고 나서 늙어가는 게 하루하루 달리 보였었는데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또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정말 죄를 지은 사람처럼 면목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저의 죄는 아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게 되겠나요? 아유, 아버님, 제가 낳아서 키워보니까 들어가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니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형님이 자식이 없으시니까 저희 아들에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수도 있고요. 그쵸, 형님? 형님께서 저희 아들을 모른 척 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요. 성격도 너무 좋아 보이시고요. 그래, 여보. 애들끼리 좋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요즘은 자식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던데 그 돈에 껴서 가족들에게 나누고 본인들 생활하는데 더 신경 쓰고 하면 좋지.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장손인데 당연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잖아. 아유, 장손이 다 옛말이지. 어차피 둘째 내한테 아들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요즘은 대를 잇고 뭐고 하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하는 일이야. 우리가 지원을 빵빵하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들 좋다는 대로 살게 냅둡시다. 그렇게 시아버지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들이 저의 편을 들어주신 덕분에 저는 시아버지의 반대도 이겨내고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버질로드를 걸어가는데 친정엄마가 어찌나 우시던지 아마 아이를 못 낳는 딸이라 평생 끼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되어 심경이 남다른 것 같았죠.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명절이 다가오는 게 왜 지옥인지 이해를 못하다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워낙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건지 뭔지 허세가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명절만 되면 어디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대접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는데 첫 명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인 식재료를 보고 식은땀이 다 흘렀지 뭐예요. 제가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멍 때리고 있으니까 동서가 슬쩍 저에게 와서는 옆구리를 콕콕 찌르더라고요. 형님, 깜짝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 시집 오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명절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께서 동네 사람들까지 죄다 불러다가 대접을 해야 한다고 하시지 뭐예요? 저도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명절인데 동네 사람들은 왜 불러요? 아버님이 이 동네에서 뭐라도 한 자리 맡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면 저도 말 안 하죠. 그냥 오지랖이에요. 명절에 혼자 있는 노인네들 불쌍하다고 가족들 간에 정을 느껴야 하지 않겠냐면서 동네 노인분들 명절에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친구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도대체가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어머님께서 이 많은 일을 혼자 어떻게 하셨을지 놀랍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형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일거리가 조금 더 줄어들겠어요.
정말 막막하네요. 동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많은 꼬치 산적을 전부 다 만들어야 해요? 집에 오시는 손님들만 해도 20명 가까이 될 텐데, 당연히 부지런하게 끼워야죠. 그래도 이번에는 형님이 있으니까 일찍 끝나겠어요. 어서 해요. 20살에 시집을 와서 십수년 동안 명절마다 이런 일을 반복했다고 말을 하는 동서를 보면서 혀를 내둘렀죠. 이미 적응이 되어서 손이 빠른 건지 뭔지 동서가 아주 척척 일을 잘 해내는데 저는 사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친정 같은 경우는 명절에 다 같이 외식을 하는 걸로 식사는 끝을 냈고 그나마도 잘 모이지 않았어요. 다들 하나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이라서 명절 연휴에 해외로 여행을 가긴 했거든요. 그러니 명절이라고 한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게 무척이나 어색한 자리였죠. 아니, 얘, 너는 왜 이렇게 손이 굼뜨니? 친정에서 이런 거 안 해봤어? 보통은 다들 한두 번씩은 해봤다던데. 네, 어머님. 저 정말로 이 명절상 준비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손이 좀 느리네요. 제가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볼게요. 처음에는 누구나 미숙한 법이라잖아요. 그거야 그렇다만, 에휴, 친정 식구들끼리 사이가 안 좋니?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한 게 안 해? 이런 게 어찌 처음일 수가 있니? 아니요, 저희 친정은 외식을 하거나 다들 연휴에는 해외로 여행 가기 바빠서요. 만나도 집에서 이렇게 뭘 만들어 먹는 건 안 해봤어요. 아마 형님네 집안 가족분들이 하나같이 재력이 남다르신가 봐요. 명절에 해외여행 가려면 비행기 표도 비싸고 호텔값도 비쌀 텐데 대단하시다. 아유, 엄청난 재벌 같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다들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 형님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셨구나. 하긴 집안이 넉넉하면 태가 나는 법이라고 하던데 부러워요, 형님. 저는 친정집은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라 아이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애 분유값도 아버님께서 보태주셔야 했는걸요. 그거야 동서가 일찍부터 시집을 왔으니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기가 힘들었을 테니 어쩔 수 없었겠죠. 물론 그것도 있었죠. 그이랑 저랑 20살 때 사고를 쳤으니 그이가 군대 가기도 전이었거든요. 힘들게 키운 만큼 보람도 있어요. 그럼 다행이죠.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동서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부럽기도 해요. 형님, 좋은 날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저희 아들 있잖아요. 저희 아들. 형님의 큰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테니까 저희 아들 좀 예뻐해 주세요. 그럼요. 유일한 시조카인데 제가 잘해줘야죠. 거기다가 동서 덕분에 이렇게나 재미나게 집안 행사 일도 척척 해내는데 당연한 거죠. 그 말에 동서가 엄청나게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동서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전쟁 같은 명절이 끝난 다음에서야 하나둘 차곡차곡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승진도 빨랐기 때문에 회사에서 굵직하게 팀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머리도 좋아서 이쁨도 많이 받았거든요. 연봉도 남편보다 훨씬 높았고요. 저희가 신혼집을 구할 때 제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집을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아두었었어요. 물론 대전 지역이었고 신도시와는 거리가 있는 동네라서 집값이 많이 비싼 건 아니기도 했지만요. 아무튼 제가 돈이 좀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댁에서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빌미 삼아 이것저것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거였죠. 그저 처음에는 시조카의 용돈이라든지 시조카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가지고 싶어 하는 장난감 같은 게 있으면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정도였어요. 사실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애한테 다달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동서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정말 장난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동서네가 생활을 빠듯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시부모님께 들어서도 알고 있었지만 동서의 행색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시집을 오고 나서 동서가 편을 들어주어 능구렁이처럼 잔소리를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주곤 했었죠.
게다가 원래 명절이나 친척들끼리 가끔 가다 만나게 되면 어른들이 애들한테 용돈도 쥐어주고 그러는 법 아니겠어요? 저도 그냥 그 정도 인심을 베푼다고 생각하고 용돈 조금 찔러주고 그랬었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시조카를 챙기는 걸 보더니만 성에 안 차신 건지 뭔지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어필하면서 시조카에게 투자를 더 해주라고 압박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좀 상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죄인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해서 시조카를 더 잘 챙겨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조카도 성장을 해가기 시작했죠. 졸업식부터 시작해서 입학식의 생일까지도 무슨 날이면 날마다 제가 조카를 다 챙겨주었는데 이게 용돈을 몇 푼씩 챙겨주는 거라고 해도 워낙 횟수가 잦으니까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용돈을 노린 건지 뭔지 시조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사고 싶은 게 있다, 가지고 싶은 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애가 뭘 알겠어요? 누군가 시켜서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근데 제가 뭐 시조카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 일체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학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학원비 같은 걸 주는 건 아니었으니까 단지 용돈 조금 쥐어주는 거니까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겼죠. 그런데 또 우리 시조카가 예쁜 짓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시조카가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똑이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다 이 말입니다. IQ가 120을 넘길 정도로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라더라 무슨 멘사 회원인가? 그런데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까지 쥐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시조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저에게 무슨 예쁜 짓이냐 하시겠죠? 바로 이 똑똑한 시조카가 저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웹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웹 개발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웹사이트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로 나뉘게 되어요. 프론트엔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보이는 화면이고요. 백엔드는 그 화면을 만들기 위해 뒤에서 코딩을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프론트엔드 쪽은 디자인도 꽤 눈이 밝아서 괜찮았는데 코딩 소스 하나가 자꾸 에러가 뜨는 겁니다. 몇 번이나 테스트를 거쳤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딱 하나가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머리를 싸매고 끙끙거리면서 시댁 행사에 와서까지도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조카가 쓱 저에게 오더니만 갸우뚱하더라고요. 큰엄마, 이거 코딩 소스에 에러가 있네요. 여기서 이 소스로 한번 수정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코딩 대회 나가서 1등 했거든요. 제가 만든 소스인데 이 부분에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소스에서 살짝 변형한 건데 이게 부딪혔을 때 충돌이 나는 걸 방지하는 거라서요. 정말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생각으로 시조카가 바꿔보라는 부분만 싹 수정을 했는데 그렇게 며칠간 실행이 되지 않아서 제 속을 썩이던 것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쓰던 코딩 소스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본 소스였는데 이게 다른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기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밤잠을 반납하고 처음부터 싹 갈아치워야 하나 싶었는데 시조카가 변형해서 만든 소스를 입히니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제 지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시조카에게 용돈으로 쥐어주었습니다. 이 일 덕분에 충돌이 일어나는 다른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었고 저는 회사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어요. 시조카의 도움 한 번으로 성과급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승진의 기회를 또 한 번 잡아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 저에게 얼마나 예쁜 아이입니까? 정말 뽀뽀 세례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시조카가 저를 이렇게 도와주었으니 저도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또 도움을 받고 입을 씻어버리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시조카에게 무슨 도움을 주면 좋을까? 어디 좋은 컴퓨터라도 한 대 사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는데 고작 컴퓨터로 퉁치기에는 적은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동서에게 SOS를 치게 되었죠.
동서, 내가 이번에 시영이한테 큰 도움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시영이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뭐를 해줘야 좋아할까? 컴퓨터? 아니면 패드 같은 건 어때? 그런 건 시영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요. 형님, 시영이가 지금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긴 한데. 그게 뭔데 말해줘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무조건 오케이지. 시영이가 공부를 워낙 잘하잖아요. 인강이다, 단과학원이다.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원을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저 혹시 형님만 괜찮으시다면 우리 시영이 미래에 투자하는 셈 치고 학원비를 좀 보태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못해줄 건 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허튼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시조카의 교육비로 쓰겠다고 하잖아요. 시조카의 미래에 투자하는 셈 치는 건데 이 정도는 통 크게 해줄 수 있다 싶었죠. 대략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달이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절대 아니었지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 나중에 큰 인물 된다면 저도 또 다른 득을 볼 수 있는 거다 싶어서 지원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자식도 없고 유일한 시조카인데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래, 동서. 내가 시영이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해줄 수 있지. 동서가 계좌 보내면 내가 매달 학원비 보내줄게. 우리 시영이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대학 가라고 전해줘. 어머, 저 정말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 제 형님이셔서 너무 행복해요. 시영이가 공부하고 싶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제가 참 답답했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절대로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형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시조카의 학원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동서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형님, 이번에 저희 시영이가 또 전교 1등을 했지 뭐예요. 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로 보낼까 싶어요. 대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보내면 학비가 또 만만치 않긴 한데.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시조카의 학원비를 뒤늦게나마 보태주었는데 이제는 과학고등학교에 보내고 싶다면서 저에게 학비 이야기를 슬쩍 꺼내더라고요. 학원비도 날이 가면 갈수록 오르고 공부에 욕심 있는 시조카가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싶다고 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학비까지 보태줘야 하는 건가 엄청나게 생각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시조카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학원비를 대줬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지 않겠어요? 학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답답했던 건 동선애가 참 답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지원해주고 싶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믿고 우리 부부만 쳐다보고 있는 건지. 서방님은 본인 스펙으로는 회사 입사는 꿈도 못 꾼다고 그 나이 먹도록 배달기사에 대리운전에 택배상하차에 돌아가면서 일용직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았고요. 동서는 일 한 번 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아들 뒷바라지 해야 한다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도대체 집에서 뭘 그렇게 하는 건지. 할 일이 없으면 부업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 부부가 시조카의 학원비를 보태주고 있으니까 아주 신이 나서는 학원비에는 손 딱 놓고 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동서, 있잖아. 시영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으면 이제는 동선에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시영이가 나를 도와준 건 내가 다 갚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만 있을 거야. 나가서 시영이 학비를 벌 생각을 해야지. 형님, 저라고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해봐야 돈도 안 드는 잡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가서 푼돈 벌어올 바에야 공부하는 우리 시영이 간식해주고 밥해주고 하면서 케어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요. 애가 공부하느라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제가 집에서 챙겨줘야죠. 형님, 이제 와서 우리 시영이 은혜를 안 갚겠다는 건 아니시죠? 이거는 배신 아닌가요? 동서, 말이 좀 이상하다. 배신이라니, 나는 시영이한테 충분히 성의 표시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니, 시영이 학원 다니는 게 몇 갠데 벌써 우리가 한 달에 지원하는 돈이 얼만데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있어?
예? 아니 뭐 학원 다니고 해도 집에서 밥은 먹죠. 시영이가 말한 대로 그렇게 과목들 여러 개 수업을 듣는 거면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겠구먼.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아직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사춘기 때문에 엇나갈까 무서운데 형님 그러지 말고 학비 좀 도와주세요. 일단 그건 과학고에 붙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시집을 온 이후로 내내 시조카의 뒷바라지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과학고 학비까지 지원을 해달라는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게 들렸어요. 그런데 동서도 느꼈겠죠.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돈도 제대로 벌지 않고 살 거냐고 뒷바라지를 해주려면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으니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나 봅니다. 시어머니께 소스라도 친 건지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네가 둘째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했다는 게 그게 사실이니? 네, 맞아요. 언제까지 시영이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저희 부부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시영이한테 받은 도움은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영이 학원비를 대줄 바에 제가 승진을 포기하고 성과급 받은 거 뱉어내는 게 더 낫겠어요. 이거는 뭐 언제까지 발목 잡혀서 끌려다녀야 하는 거예요. 예, 예. 너희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다 어디다 쓸 거니? 자식도 없는데 돈 모아서 다 기부할 거야. 그럴 바에 핏줄에 쏟아붓는 게 낫지. 어머님, 저희도 노후 생활 생각해야죠. 내가 우리 첫째 아들에게 들어보니까 너 뒤로 찬 주머니 많다며. 시영이가 공부를 못하는 애도 아니고 공부도 잘하는 애인데 그 정도 뒷바라지도 못해줘. 어머님, 저 시집 오고 벌써 몇 년째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동선에도 언제까지 이렇게 대책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시영이가 막말로 제 아들도 아니고. 자식도 없는데 니들 아들이다 생각하고 해주면 되지. 그렇게 공부 잘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야? 똑똑한 애들 지원해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지 말고 시영이 과학고만 들어가면 어디 서울대가 남의 집 이야기겠냐? 어? 학비 좀 보태줘라.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운운하시면서 시조카 뒷바라지 해주라고 강요를 하시는데 우리 남편 슬그머니 시댁 편을 들면서 학비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했죠. 물론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언제까지 시조카의 뒷바라지를 해줄 순 없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대학 등록금에 애 용돈까지 다 책임지겠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 나는 더 이상 못해줘.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라고. 여보, 애 조금만 있으면 20살이야. 딱 3년만 우리가 더 뒷바라지 해주자. 여태까지 해줬잖아. 그런데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어?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대학 가서부터는 알아서 용돈 벌어 생활하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그동안 용돈을 쥐어주고 먹고 자고 하는 거 해결해준 거 아니잖아.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 부분만 지원을 해준 거잖아. 고등학교 가서도 애가 꿈을 펼칠 수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꾸준히 저를 설득했고 정말 고민 끝에 성인이 될 때까지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니까 지원을 해주자 싶었습니다. 정말 시조카는 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학비와 더불어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다는 시조카를 위해 학원비도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중학생 때랑은 비교가 되지 않게 학원비가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조카 키우기를 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었죠. 동선에는 형편이 좋지 않은 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색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것도 그럴 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지만 서방님이 하는 일은 배달일, 대리기사 이런 게 전부였기 때문에 일이 없는 날도 있었고 먹고 사는 게 팍팍해 보였죠. 시어머니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하루는 시댁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동서가 무릎이 다 늘어난 추리닝을 입고 왔더라고요. 예, 너는 바지 사 입을 돈도 없는 거야? 에휴, 시영이가 얼른 서울대에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직이라도 해야 너희도 목구멍이 풀칠을 할 텐데.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20살에 사고 쳐서 바로 애 낳고 고생하면서 산 동선에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죠. 한창 놀고 싶은 나이에 육아를 해야만 했으니 그 고생을 누가 다 알아주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받은 용돈을 동서에게 매번 찔러주셨고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을 했죠. 그렇게 시조카 뒷바라지를 한창 하고 있던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동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동서가 너무 세련된 원피스에 명품 로고가 떡하니 찍혀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동서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랑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시댁에 올 때는 항상 무릎이 늘어난 추리닝만 입고 있더니 저렇게 멋쟁이였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약간 배신감도 느껴졌어요. 일부러 돈을 타내려고 시댁에는 거짓골로 오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학비 타령했던 것도 돈이 있으면서 없는 척 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죠. 시영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수능을 앞두었을 때 일이었어요. 제가 친정엄마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고 파스타집에 갔는데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파스타집이 옛날 경양식 집 같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테이블 간격마다 파티션 같은 게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옆 테이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죠. 식사를 하려고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서가 친구들이랑 들어왔더라고요. 웃기게도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법한 명품백을 들고요. 어머, 시영엄마, 이거 이번에 신상 가방 아니야? 어쩜 그렇게 매번 예쁘고 귀한 가방을 들고 다녀? 이거 이번에 질렀지? 우리 남편이 하나 사라고 돈 주더라고. 남편이 사준다 할 때 사야 하는 거 알지? 아니, 시영이가 과학고등학교 다니고 학원도 여러 개 다녀서 교육비만 3,400씩 든다고 안 했어? 도대체 남편이 무슨 일을 해? 그냥 우리 남편은 벌 만큼 벌어. 시영이 교육비는 우리 형님이 다 보태주고 계시거든. 형님? 형님이 시영이 교육비를 왜 보태줘? 형님 내가 애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시영이한테 몰빵. 내가 시댁에 가서는 엄청 불쌍한 척해. 일부러 무릎 늘어난 추리닝 입어가면서 말이야. 그러면 형님이 용돈도 찔러주시고 애 교육비도 주고. 게다가 우리 시영이 학원도 몇 개 안 다니거든.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혼자 공부하는 거랑 큰 차이 없다고. 근데 형님한테 교육비 받아서 그걸로 뒷주머니 좀 찼지. 우리 형님은 전혀 모르고. 어머, 시영엄마 진짜 난년이다. 나도 그런 형님 있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등쳐먹을 수 있는데. 우리 형님은 꿈에도 몰라. 그래서 동네 돌아다닐 때마다 조심해야 돼. 내가 이런 가방 들고 다니는 줄 모를걸. 그러다가 그 형님한테 들키면 어떡해. 시영엄마네 시댁 식구들 다 가까운 동네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형님 바빠서 동네 잘 안 돌아다니셔. 그리고 들키면 뭘 어떡해. 짭이라고 잡아떼야지. 그 말을 듣는데 부들부들 떨렸어요. 워낙 머리가 좋았던 시영이는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하다면서 학원도 끊고 인터넷 강의 몇 개 들어가며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학원비랍시고 달마다 몇백만 원씩 받아간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혀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옆 테이블에서 하하호호 웃고 있는 동서를 향해 걸어갔죠. 형님. 아니, 이 시간에 형님이 여기 왜 계세요?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형님 등쳐먹으면 된다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앞으로는 시영이 교육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나 절대로 안 줄 거야. 그 뒤로 정말 시영이 교육비를 하나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동서가 잘못했다고 저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집에 찾아와서 빌기도 했지만 절대로 주지 않았죠. 도대체 제가 몇 년 동안 뒷바라지를 했는데요. 그게 전부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영이에게도 연락이 오고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저는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영이는 수능을 보았고 수능을 잘 봤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건너 들을 수 있었지만 관심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해 12월 저는 일부러 가족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연말이라 많이 바빴는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서울 본사에 신생팀이 생겼는데 그곳에 저를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소식이었죠. 서울에 간다는 건
정말 임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단박에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서울로 가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하는 법이 어딨어? 나 참 황당해서. 뭘 어떻게? 일단 내가 서울에 가기로 거의 확정이 되었으니까 당신도 발령 신청을 내던가 아니면 서울로 이직을 준비해야지. 나도 승진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발령 신청 내도 서울로 가기 어려운 거 알잖아. 아, 나한테 일을 그만두라는 거야? 아이고,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은 이 시간이 흐를 동안 스펙도 안 쌓고 뭐 했어 그럼? 그리고 회사를 그냥 그만두면 안 되지. 이직을 준비해야지. 당신이 초고속으로 승진했다고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스펙으로 어떻게 이직을 해? 그러면 한동안은 주말부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방법이 없잖아. 나는 서울에 가야 하고 당신은 뭐 여기 남겠다고 한다면 말이야. 뭐라고? 아유, 어떻게 주말부부로 지내자고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애가 없으니까 오히려 주말부부로 사는 게 더 쉽지. 주말마다 당신이 한 번, 내가 한 번 서로 집으로 오가면 되잖아. 그럼 우리 대전집은 계속 냅두고? 전세 끝나기 전에 당신이 서울로 이직을 하든 발령을 받든 하면 좋겠다. 저는 우유부단한 남편에게도 꽤 질려 있었기도 했고 거기다가 시댁에게 받은 배신감도 컸기 때문에 서울에 발령을 받은 게 또 다른 기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사내 부부였기 때문에 제가 발령을 가게 되면 남편 또한 발령을 받기 쉬울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시댁이랑은 거리감을 두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죠. 남편은 상의도 없이 결정했다고 뾰루퉁해 했지만 저도 할 말은 있었죠. 지는 뭐 상의를 하고 시조카 교육비를 지원해주자고 했나요? 그렇게 12월이 지나가고 저는 서울에 투룸을 하나 잡았어요. 남편이 언제 발령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투룸이면 혼자 지내기도 가끔 남편이 놀러와서 지내기도 편할 거라 생각을 했죠. 요즘은 풀옵션으로 나온 집이 있어서 이사 준비도 딱히 할 게 없었어요. 틈틈이 서울에 출장을 갈 때마다 옷 가지며 생필품들을 옮기면서 준비를 했죠. 그렇게 2달 동안 야금야금 짐을 옮기면서 드디어 시댁에서 벗어난다 생각했는데 남편 놈이 그걸 전부 시댁에 일러 바친 겁니다. 시댁에서 저에게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너 서울로 간다는 게 진짜야?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는 안 할 수가 있니? 그이가 이야기할 줄 알았죠. 네, 서울로 가요. 서울에 좋은 자리가 발령이 났고 승진도 하게 됐거든요. 아이, 그러면 집은 어떻게 하고 서울에서 어디서 지내려고? 집 구했어요. 어디에? 본사 있는 쪽이라서 신림동 쪽이긴 한데 지하철역이랑은 멀어도 버스 정류장은 가까워요. 신림동? 아이고, 잘 됐다 얘. 이게 바로 하늘이 돕는 일이구나. 어쩐지 막막할 때마다 기운이 뻥뻥 뚫린다 했더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너 말이다. 가뜩이나 애도 없는데 주말 부부가 말이 되니? 지금 그 자리에서 먹고 살아도 부족함 하나 없으면서 무슨 욕심을 부리려고 그래? 우리 시영이 말이다. 서울대 합격했다. 당장 3월부터 개강이라는데 기숙사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지. 집은 비싸서 못 구하지. 마침 잘 됐지 않니? 네가 구한 집이 딱 신림이라니. 우리 시영이 학교 다니기도 편안하고 말이야. 예, 그 집 시영이 줘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서울 발령 나서 구한 집을 왜 시조카한테 양보해요? 너는 우리 아들이랑 대전에 딱 붙어서 살아. 뭐 한다고 서울에 가겠다고 그래. 여자가 너무 출세하는 것도 보기 안 좋은 법이다. 그 집 뭐 있을 건 다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시영이 살게 해줘라. 서울대생이다, 서울대생. 그 집 제가 제 돈으로 구한 제 집이에요, 어머니. 집 얻었다고 지금 유세라도 떠는 게야?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그이도 발령 준비하고 안 되면 이직할 거라서 집 전세 계약도 연장 안 하겠다고 했어요. 4개월 뒤에 대전 집도 정리해야 한다고요. 뭐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되겠네. 그 집은 3월부터 시영이가 들어가서 사는 걸로 하고 너네는 대전집 전세 계약 끝나면 우리 집으로 짐 보내면 되겠구먼. 형님 정말 감사해요.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형님 덕분에 한시름 덜었네요. 그럼 정말 우리 시영이 형님이 다 키워주신 거예요.
동서가 감격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집 어딘지 안 알려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시를 했는데 며칠 뒤에 동서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형님, 서울집 비밀번호가 뭐예요? 서울집 비밀번호를 동서가 왜 궁금해해? 저희 지금 서울집 앞에 있는데 우리 시영이 짐 좀 들여놓으려고요. 뭐라고? 네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아주버님이 알려주셨죠. 정말 너무 감사해요, 형님. 집은 깨끗하게 저희가 잘 치워서 쓸게요. 저는 뒤통수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인간이 서울집 주소를 알려준 것이었어요. 제가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가 비밀번호까지는 몰랐던 거죠. 시영이 대학 개강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다면서 빨리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무시해버리니 한두 시간 있다가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왜 안 알려줘? 너 내 말이 우스워? 우리 시영이한테 집 넘기라고? 딱 4년만 내어주라니까. 제가 왜요? 제가 서울에 승진해서 발령받아서 가게 되었기 때문에 구한 집이지 시영이 대학 다닐 때 오며 가며 쓰라고 구한 집 아니거든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 주제. 기껏 받아줬으면 이 정도 은혜는 갚아야지. 어디 인연이 파락파락 대들고 난리야? 저도 그 말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저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법원에 달려가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용달차를 불러서 몇 가지 없는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싣고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이혼 서류까지 전달을 해달라고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부탁을 하니 황당해하면서도 재미난 구경하겠다 싶었는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삿짐을 받은 시어머니께서는 이성을 잃고 개거품을 문 채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주 문이 부서져라 두들기시더라고요. 야, 문 안 열어? 이삿짐이야 그렇다 치고 이 이혼 서류는 뭐야? 당장 문 안 열어?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끝까지 버텼죠. 결국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퇴근을 하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저에게 냅다 이혼 서류를 던지면서 이삿짐들은 다 뭐냐고 소리를 치셨어요. 뭐긴 뭐예요. 어머님이 짐 보내라면서요. 저는 서울에 발령을 받았으니 서울로 갈 거고요. 저에게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시면서 애도 못 가지는 며느리라고 구박을 하시니 저 인간도 반품하겠다고 돌려보낸 거예요. 아니, 서울대를 간 시조카를 위해서 집 좀 내놓으라고 했다고 지금 우리 아들을 반품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벌써 이게 몇 년째인 줄이나 아세요? 이 정도면 제가 시영이 엄마나 다름없다고요. 그 시간 동안 제가 팔자에도 없는 시조카 뒷바라지를 했는데 앞으로 집까지 내놓으라고요? 제 인생은요. 제가 왜 시조카 때문에 제 인생까지 다 팔아치워야 하는데요? 아니,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 언제부터 우리 가족끼리 그런 걸 일일이 따졌다고 그러는 거야? 못해요. 더 이상은 하기 싫으니까 그만두겠다고요. 더 이상 시조카 뒷바라지 안 하고 제 인생 살 거니까 이 인간도 반품하겠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 놈이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동안 아이 없이 시조카 뒷바라지 하면서 행복하게 자식 키우는 마음 가지며 살지 않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지겨웠는지는 상상도 못하고요. 저는 강경하게 마음을 잡았어요. 더 이상 아이 못 낳는 며느리 취급받으면서 제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강경하게 밝혔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는 시영이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여자 만나서 살아. 나는 이쯤에서 포기할 테니까. 아니 100년 가약을 맺어놓고 가족 뒷바라지 좀 했다고 이혼하자는 게 이게 정상이야? 이런 요구까지 해오는 게 비정상인 거지. 어떻게 내 집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동서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시영이 학원비로 사치했더라. 그 꼴 내가 봐주면서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뭐라고? 여태까지 학원비 보내준 걸로 사치를 부렸다는 게 무슨 소리냐? 어? 말 그대로예요, 어머님. 제가 준 학원비로 글쎄 명품 쇼핑하고 친구들 만나서는 아주 돈 펑펑 쓰던데요. 시댁에 올 때만 불쌍한 척하느라
무릎 늘어난 추리닝 입은 거라고요. 너 그게 진짜야? 학원비로 준 돈으로 네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게? 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머님. 저거 형님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내가 증거도 없이 생사람 잡겠어? 어머님 이거 제가 동서 친구들 만나는 거 찍어둔 영상이에요. 여기 이거 명품 로고 잘도 보이시죠? 아주 그냥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잘도 들고 다니대요.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동서는 머리채 잡힌 채로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아주 복날에 개 패듯이 끌려다니더라고요. 그럼 여태 시영이 혼자 공부해서 이만치 컸단 이야기냐? 아이고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지 아들 공부시키라고 준 돈으로 허튼 짓을 해. 이것들이 그러고도 부모냐? 어? 그것도 모르고 뒷바라지 해준 며느리한테 잔소리나 해댔으니 아이고 내 복창이 터진다. 내 복창이 터져.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고 동서는 아프다고 놔달라고 소리를 치는 와중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했죠. 남편놈 제가 보는 눈앞에서 이혼 서류 박박 찍길래 저는 그동안 제가 동서네에게 송금을 했던 내역부터 시작해서 애를 못 가지는 며느리라고 구박을 받았었던 것까지 전부 자료를 모아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억울해했지만 그동안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했던 지원들부터 폭언을 들었던 것이 인정이 되어 이혼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 놈 저에게 와서 울고불고 빌었죠. 그동안 당신이 돈도 잘 벌고 우리 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서 내가 눈이 잠깐 돌았었나 봐.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 와서? 아니 너무 늦었어. 대전집 전세자금 반반 나눠서 받은 돈으로 시영이 서울의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주던가.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나도 먹고 살 돈은 있어야. 왜? 대전집 나눈 돈으로는 아까워서 시영이 지원 못 해주겠니? 내 돈은 그동안 하나도 안 아까웠고 네 돈 쓰려니까 아깝니?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시댁 식구들 전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동선의 집 전세 자금을 빼서 시영이 서울에 원룸 하나 얻어주고 동선에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성격이 워낙 깐깐하고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이거저거 하는 거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동서만 죽어나겠죠. 그렇게라도 시집살이 당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 후 서울에 와서 본부장 자리에 앉아 신설된 팀을 이끌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또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속상해하긴 하셨지만 제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혼하길 잘했다고 하시네요. 앞으로는 저도 혼자 늙어갈 제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세상에 혼자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공부 잘하는 불쌍한 애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